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대선 국면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전망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죠. 정치평론가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하여튼 전국이 이제 11월에 접어들면서 네.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단일화. 단일화 말고는 이제 대선에 변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지배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아직 50일 남았죠? 예. 50일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깜빵에 집어넣는 그게 일종의 탄핵이죠. 초강수. 예. 그런 일이라든지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라 안의 문제인 거고 나라 바깥에서 안보적인 큰 사건이 난다든지 이런 네. 일이 없는 한은 네.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단일화 말고는. 네. 네. 자,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조선일보 종편사인 TV조선 간부가 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달아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접하셨죠? 네, 그건 이제 TV조선 측에서 고소를 했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방상훈 사장의 아주 각별한 그런 뭐랄까요? 총애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여간 회계팀장 출신인데다.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든지 간에 네. 격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오너의 최측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회계팀장이고 이제 대략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네. 처음에는 이제 4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잘못 투자해가지고 이제 투자에 실패하니까 선물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외국으로 튀었다. 네. 이랬는데 그 이후 나온 후속 보도를 보니까 액수가 한 100억 정도 되고 네. 그리고 그 투자도 회사 몰래 한 아하. 그런 거라는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물이 이제 저도 정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상식적인 견제에서 보면 선물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래서 잘못 선물 투자를 하면은 수십억, 수백억 말아먹는 게 거의 순식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억을 말아먹고. 그만큼 튀었다.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수익도? 반면에 이제 성공하면은 예. 아주 그냥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배, 20배 남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선물 투자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하튼 이제 이 이야기가 벌써 나돌았어요. 네. 특히 증권가에서. 증권가에서는 나돌았고 저도 이제 아름아름으로 증권가 찌라시들을 받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그 증권가 찌라시 어떻게 됐냐면은 예. 한겨레 신문이 취재에 착수했다는 보고가 있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그 찌라시 보니까 예. 방상훈 사장이 30년 동안 그치지 않았던 조깅을 최근에 중단했다. 봤네요. 비슷한 걸 봤구만. 여하튼 이제 증권가 찌라시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그 주식 분야는 믿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식도 주식이지만 증권가 찌라시는 사실 이제 그 주식 분야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받아보는 것들은 네. 이 각종 루머들 돌아다니는 루머들을 모아놓은 게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스캔들 관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남한테 얘기는 못하지만은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엉뚱하게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요. 이게 소문으로 퍼지고 해가지고 과거 검찰이 이런 찌라시들을 때려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 다 그냥 된수를 맞은 적도 있는데요. 예. 여튼 이제 그 찌라시들이라는 게 100% 신뢰는 안 가지만은 여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고 이건 좀 설득력이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냥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손실이면은 조선일보에 타격이 크겠네요. 이제 조선일보는 상장 회사가 아니고 예. 비상장 회사고 이제 주식의 지분을 대부분 방실가 갖고 있는 예. 일종의 개인 회사에 가깝습니다. 상당 회사는 디지털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은 유일하게 상장이 됐죠. 네. 나머지는 이제 TV조선도 아직 상장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국제 비상장의사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결국은 그 주식을 장악하고 있는 일가들에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그런 것들이 이 알게 모르게 조선일보나 TV조선에 타격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종편사 중에서도 시청률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아, 즉 로우. 로. 로. 예. 저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은 여하튼 낮게 나오기 때문에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시청률이 낮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일 돈 안 드는 프로그램이 뭐냐? 네. 바로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토크 프로그램. 사실 뭐 저도 여기 나와서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장비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뭐 토크 프로그램이 제가 뭐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 TV조선에 무슨 토크 프로그램 또 인기 있는 것 하나 있더라고요.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장성민 씨가 하는 게 있는데 예. 그거 보니까 김성욱이라고 왜 그 보수 논객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한번 나와가지고 뭐 이제 탈북 주민들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을 벌였는데 햇볕 정책 때문에 탈북자가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맞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장성민 씨 주장인데 김성욱 씨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둘이 설전이 붙었다가 김성욱 씨가 방송 중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교류 협력 때문에 탈북자들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억지죠. 우기는 거죠. 자. 북한의 포갑 체제가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되기 했으면 때문에 사회자 이야기도 들어야죠. 무슨 녹화를 하십니까? 무슨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기는. 종북 세력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북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 김성욱 대표와 남한대의 종북 세력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와 토론이 붙은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토론을 못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나가버린 바람에 이번 토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새누리당 쪽은 방송 중에 나가는 게 유행이에요. 이번에 예전에 그 박선희 후보. 박선희 예. 2030 미래개척단장에 임명됐더만. 안산에 그 출마했다가. 예, 미래개척의 새누리당 박근혜의 미래개척은 이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게 미래개척이다. 막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번에는 먼저 박선희 후보부터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되겠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또 죄송합니다. 네, 박선희 후보의 답변 들으셨고요. 네, 지금 박선희 후보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전해철 후보와 계속해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출마해보니까 아는 건데, 그 TV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벌금이. 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벌금을 내고 차라리 안 했으면은 네. 망신은 안 당하죠. 네, 그런데 하다가 나가니. 그냥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완전히 어버버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진짜. 야, 아니 좋아요. 근데 이제 총선 때는 많은 후보를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스크린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좀 수준 이하의 후보를 공천할 수도 있어요. 뭐 실수라는 건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후보를 박근혜 선대위에 미래개척 2030을 겨냥한 미래개척 단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네. 박근혜 캠프가 지금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 조중동이 역할을 할까요? 뭐 역할은 당연히 하겠죠. 네. 이제 이제 그 역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역할이 될지 뭐 물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받게 되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조중동이 아마 이 대선을 맞는 그런 감회, 자세 이거는 과거 선거와는 확연히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다르죠. 이제 뭐 조중동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가 낙선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을 이미 대비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네.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는 진짜요? 첩보도 있습니다. 오호. 하여튼 이제 이건 뭐 첩보의 수준인데 네. 사실 그 어떤 정당이든지 뭐 몇 정도가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모든 공조직, 사조직이 뛰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부의 전략기획팀 같은 데서는 예. 패배를 염두에 둔 전국 운영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들은 얘기는 뭐 그런 일환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새누리당의 그 주요한 당직자들 네. 뭐 국회의원급은 아니지만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안 만나요.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의도 가다 보면 이리저리 만나는데 네. 이제 그런 통상적인 수준의 대비보다는 뭔가 좀 절박함이 느껴지는 예. 야, 정말로 진다. 그 위기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진다. 우리 후보가 여기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후보가 약체다. 이런 인식입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박근혜가 역대 최약체 후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요즘도 뭐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최태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어제 국회에서 영남대학교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 보면 골 때립니다. 한마디로. 영남대학교 문제, 정수장학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2007년 대선에서 이미 이 박근혜가 그 면모를 보였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수구 꼴통적인 세력들이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서 민 후보가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예. 이명박은 이제 그때는 빨갱이로 봤죠. 예. 그런 사람들은. 예. 저도 아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 7인의 멤버 중에서 김용환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민정공화당을 출입하면서 뭐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좀 맛이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예. 근데 그 김용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때 아주 30대의 나이로 네. 그 청와대에서 주요한 요직을 차지했던 예. 문제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2007년부터 예. 박근혜의 배후 세력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JP 주변에 있던 사람하고 여의도에서 길 가다 봤어요. 여의도에서 항상 길 가다 봅니다. 그야말로 예, 국회 앞을 지나면은 예. 긁어치는 게 예. 국회의원입니다. 예. 네, 여하튼 그래서 이 수구 보수들이 밀었던 후보였고 지금도 그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이명박은 사기를 쳐서라도 중산층이라든지 특히 뭐 2030 세대들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20대에서 상당수 많이 이명박을 지지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이런 사기가 통했거든요. 그리고 취업난에 따라서 일자리를 내려주겠다는 이런 사기가 다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은 보수뿐만이 아니고 네.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뭐 물론 결과는 사기였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그 사기가 통했던 시절 즉 확장성이 있었던 데 반해서 예. 이 박근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박근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말을 되돌리는 일이 요즘 대부분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뭐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야? 뭐 경제민주화도 A라는 뭐 김종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반대되는 놈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속 뒤엎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근본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 응집성은 강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42, 3%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과반까지 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새누리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날 당선시켜주면은 이거 하겠다. 뭐 대표적으로 반값 등록금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면 되는데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죠. 이건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또 느낌도 받게 되는데. 그게 트위터에서 한때 유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는 네. 집권하면은 네.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약속으로 내걸지만은 네. 박근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약속으로 내걸고 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참 답답합니다. 자,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박근혜의 어떤 지지율은 거의 요지부동인 상태고 일부는 하락세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의 어떤 그런 계속된 상승세, 안철수의 답보 또는 소폭 후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여론조사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론조사는 사실 그 추세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추세가 어떻게 관측되시는지. 특정한 그 여론조사의 수치 자체는 별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뭐 우리 김 PD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그 추세는 예. 하셨던 대로 박근혜는 답보, 그다음에 문재인은 뭐 소폭 상승, 네. 안철수는 소폭 후퇴 네. 이런 이제 특징을 보이겠는데 그건 사실 이번 선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박근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장성이 없고 네. 보수의 응집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남 그리고 노량청의 네.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40%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이거는 박근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나와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예. 이제 박근혜만의 플러스가 없는 거죠. 이명박은 이명박만의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문재인의 경우에는 사실, 대중성이 그렇게 썩 탁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죽했으면은 조국 교수가, 어디 토론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보면 정말 깝깝해 죽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깝깝하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후보는 꼭 지킬 수 있는 공약 아니면은 절대 공약을 안 내건다 이거야. 어허. 정치인이라면은 좀 뻥도 치고, 네. 이게 좀 뭐, 약간 될 것 같기만 하면은 뭐 약속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문재인은 그건 전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좀 따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문재인 후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좋게 얘기하면은 네. 진정성, 예. 성실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뢰감. 예. 있겠습니다만은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초기부터 아주 전폭적인 인기를 끌 수 없는 후보였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1차적으로 물려받았던 사람이 유시민 대표 아닙니까? 예. 그분의 그 최고 지지율이 한 15에서 17% 됐습니다. 예.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는 그러한 지지율을 밑천 삼아서 예.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갖고 있는 또 고정 지지율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고정 지지율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또 대다수는 호남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호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원망의 그런 말을 표현을 못 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 친노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아요. 아쉬움이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그리고 또 호남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말하자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문재인은 현재 지지율만으로는 문재인의 지지율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확장성의 여지가 많은. 그렇죠. 예.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재인의 기본 지지율은 15%로 대표되는 뭐 나쁜 것도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거지. 높아. 네. 친노 지지표가 한 맥시멈 한 15% 된다고 그것도 보면 대단해요. 대단하죠. 15% 정도 이렇게. 그게 높아가 아니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설파했던 사람 사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이야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집권 말기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도 실은 한 15% 정도의 그 지지율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문재인 후보는 그게 이제 기본 미천이고 그거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차츰차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호남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안철수 지지도가 더 높다 보니까 거기에도 포션이 낮았고 이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었던 신선함. 예.
이런 데 대한 것들은 사실은 참 그게 일종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인데요.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네. 좋다, 정말 참신하다, 출마해라 라고 욕을 하면서도 막상 출마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면은 아, 씨발,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건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출마 선언할 때가 최고로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월이 지날수록 그 기대치가 조금씩 떨어져가는 예.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가 나온다. 이렇게 예.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새누리당은 그래서 어떻게든 또 박근혜 후보가 지금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더 확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다가 또 단일화라는 또 변수가 발생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무성 그 총괄 선대본부장은 계속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고 네. 또 저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 NLL 논란을 또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고 또 새누리당 또 조중동이 합세해서 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이런 그 이른바 막말 발언을 또 다시 쟁점화시키고. 막말하면 또 우리 김용민 PD 참. 아니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이른바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으려는 사람이 과거 행적과 발언에 대해서 검증받고 또 비판받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대인배 같은 말씀하시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말 그 시비가 일었을 때는 저는 뭐 하든 그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사과를 했었는데요. 뭐 그 사과를 해도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낙선에 심판받는 것도 어쩌면은 뭐 당연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 또 민의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놈들이 재미 붙인 것 같아 새누리당이. 근데 우리 김용민 PD는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김용민 PD 막말 논란은 예. 이제 저는 막말이 아니고 험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거는 애당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활자 매체, 특히 수백만 부를 갖다 뿌리는 활자 매체의 위력이 쉽게 얘기해서 지록유마한 거예요. 네. 그게 불과한 겁니다. 네. 그 힘 때문에 할 수 없이 낙마를 한 거지. 네. 저는 그 어떤 정치인들도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특성에 맞춰서 특히 뭐 김용민 PD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성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서 한 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히려 네. 그때 19금 방송을 활자에다 옮겨가지고 전 국민이 알도록 한 조중동이 오히려 저는 그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이주일 선생 같은 경우 그 반무대에서 했던 말들을 다 다시 그렇죠. 활자 이주일도 밑에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참나. 하여튼 그 말 안 되는 거고. 여하튼 아까 조중동 역할을 하다가 말을 말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조중동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후보 흠집 내기를 계속할 것이다. 예. 특히 이제 현재 조중동의 전략은 이간질 전략입니다. 안철수와 문재인과 안철수. 이 틈을 벌리는 거. 그렇죠. 이간질 전략이죠. 오늘 제가 이제 마침 노무현재단 뉴스 브리핑을 하는 날이 돼가지고 예. 아침에 조간신문을 쭉 훑어봤어요. 예. 근데 조선일보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게 어제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더 이상 단일화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 예. 라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내가 정책을 내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때 이후에 하자. 뭐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예. 여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간신문이 일제히 다 썼습니다. 어떤 신문은 톱으로도 쓰고 근데 모두 다 그 이제 분석과 배경에 대한 해설 기사를 다 실었어요. 예. 근데 뭐 그건 요약하면 이런 거죠. 뭐 속셈이 다 뻔한 겁니다. 다 그렇게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쪽에서는 자기가 이기려면은 네. 아무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공조직이 모르겠는데 조직을 업고 있으니까 예. 국민 경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 지금 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하면은 씨발 그거 우린 자식도 없고 하니까 불리할 거 아니냐. 100%질 것이다. 진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여론조사로 가자. 여론조사. 아. 뭐 그런 이제 속내를 비친 거다. 그러면 후보 간 단판은 뭐 이제는 어렵겠네요. 기대하기 그건 이제 어렵겠네요. 모르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옛날 노무현 정몽준 때는 사실 워낙 색깔이 다른 사람이고 네. 한쪽은 좀 그러니까 이 후보 간 단판이 어려웠는데 네. 뭐 안철수 문재인의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지도 않을까 해서 아직 일말의 기대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이제 그 자체를 놓고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신문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네. 한겨레 신문도 그렇게 쓰고 다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삼면 메인 박스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예. 뭐 단일화 경선보다는 여론조사로 가겠다는 속셈이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다. 뭐 예. 누군 뭐 기자라면 누구나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꼭 단일화 해야 되나? 아. 안철수 측 뭐 다른 소리 나온다 이런 걸 조그마한 박스 하나 썼어요.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예. 봤더니 예. 뭐 기사는 평범해요. 예. 뭐냐면은 안철수 캠프 중에서 민주당 계열은 예. 단일화를 빨리 해야 된다. 예. 라는 주장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박선숙이라든지 송호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비민주당 계열 예. 그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 예. 그리고 그 한나라당에서 온 김성식이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하면 좋다. 아마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써놓고 그 기사에는 아무리 봐도 꼭 단일화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 더블 커트를 갖다 해가지고 제목이 달아놨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열심히 기사를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예. 이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일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씨발 이런 얘기죠. 단일화 안 하면 100% 지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전략은 이게 뭐 다 깨목지고 나발이고 네. 솔직한 얘기로 단일하면 이기고 뭐 단일화 한다고 만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내는 뭐냐면 단일화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는 숭고합니다. 그런 뭐 친박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그 신율 명지대 교수는 네. 아니 뭐 굳이 뭐 단일화를 안 해도 야, 되게 이게 진짜 완전히 자기 커밍아웃을 한 거야, 그건 한마디로. 나는 친박이요, 뭐 이렇게. 예. 아니 뭐 신율 교수는 옛날에 그 라디오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말하자면은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을 둘러싼 반대파들 네. 이 논리입니다. 네. 야, 제발 단일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속이 너무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단일화 꼭 해야 되나? 단일화 안 해도 안철수 이길 수 있어. 또 거꾸로 어떤 놈들은 단일화 한다고 꼭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수작을 하는 겁니다.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은 정확하진 않지만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야권이. 이거는 정말 아주 상식 밖에 이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일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게. 예. 아니 안철수로 단일화 됐는데 뭐 이상한 흠집이 나와가지고 나는 뭐 그런 이제 그 폭로 전술은 안 통한다고 봅니다만은 예. 시상일이라는 거는 예.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도 있다. 예. 저쩔 수도 있다. 혹은 문재인이 됐을 때도 어쩔 수도 있다. 저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다 가능하겠지만은 예. 그러나 현재의 추세를 보면은 단일화가 됐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안철수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두 사람의 성향을 볼 때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건 너무나 뻔합니다. 이게 단일화가 아름다워야 된다, 뭐 지지세가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단일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화를 안 하고 승리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결국에는 단일화 상대가 빈정상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최대한 자기 후보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좋지만 단일화 대상 상대 후보에 대해서 깎아내리기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죠. 자제를 하면서 금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근데 이제 뭐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은 불가피한 겁니다. 예.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경선은 없었어요. 예.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 그 경선 와중에서 BBK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몽주가 혼자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아주 불쾌한 경선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내 후보 단일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표가 어디 딴 데 날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물며. 예. 근데 언론에서는 뭐 어느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뭐 10%, 뭐 17%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표가 당연히 생기겠죠. 네. 대신 네. 또 플러스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야. 아니 단일화를 해가지고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예. 이제 실망을 한다는 그런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은 예. 주로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예. 나는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박근혜 저건 진짜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 그냥 특히 이제 영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고 저 전라도당에 있는 문재인 나 죽어도 못 찍어. 네.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으로 단일화 된다면은 네.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예.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아무도 지적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네. 50대 이후의 노령층에서 예. 박근혜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나 문재인도 지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중도층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문재인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요. 사실 정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전쟁 변수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재인이 꼭 불리한 것인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건 재수없는 얘기니까 일어나면 저희가 뭐 전제할 일은 본인이니까. 아니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단일화 이외엔 변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어떤 지랄병을 쳐도 어떤 폭로를 하고 예. 뭐 북풍이 아니라 뭐 북풍을 불더라도 예. 그게 변수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지금 유일한 변수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죠 봅니다. 단일화. 그리고 여권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통해요. NLL도 안 통하고 뭐 김광진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은 이게 물론 이제 박근혜를 철밥통으로 지지하는 40%야 예. 뭐 세상에 뭔 일을 하든 관심이 있겠습니까만은 나머지 60%는 오로지 모든 관심의 초점이 단일화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악의 환경에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성이 새록새록 쌓이는 문화공간 벙커원. 11월에도 멋진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1월 1일부터 사진작가 스티브의 가카 졸라 땡큐전이 2주간 이어집니다. 강신주 철학박사, 김현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황상민 심리학 교수의 심리분석 콘서트가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영화 MB의 추억이 상영됩니다.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맞은편 벙커원. 자세한 안내는 벙커원.딴지.com.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광진 의원 얘기하셨고 또 색깔론 얘기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씩 풀어보죠. 예. 자, NLL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정문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단독 비밀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고한 데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실은 전부 개구라였죠. 구라였죠. 원세훈 원장은 그런 거 없다. 그런 비밀 회담록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원세훈이가 누굽니까? 이명박의 최측근 똘마니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서 저는 궁금한 게 정문원이 거짓말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엇박자죠? 이거는 이제 의도를 한 엇박자라고 보이진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야 원세훈이가 저런 식으로 완전히 박근혜 연맥이는 그걸 확인해 준다는 거는 결국은 이명박하고 박근혜 사이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그 특히 이제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 예. 이명박 씨가 이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은 특검이 뭘 수사를 하는지를 청와대가 파악이 안 되니까 환장한다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가 날 내곡동으로 물먹여. 예. 그래, 니도 물먹어봐라. 원세훈 가서 저기 아니라고 얘기해줘. 막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시나리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예. 이제 그 해석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사실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정문이가 얘기했던 NLL 비밀 녹취록은 없다는 거고.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나발을 부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비밀 녹취록은 녹취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식 녹취록이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둘 다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남한에서도 녹음하고 예. 북한에서도 녹음을 하고. 네. 근데 녹음이 잘 안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때 국정원장 했던 김만복 씨라든지 뭐 백종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모한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게 말하자면 대화록이에요. 예. 그거는 남북 간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기록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국가기록물관리법을 갖다 본격적으로 정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방대한 분량의 그 기록을 또 남긴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무원들한테 기록을 남기라고 그러면은 안 남깁니다. 그렇죠. 왜? 야, 씨발 잘못 썼다가 나중에 내가 뭐 해먹고 할 때 뽀록이 나가지고 이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이 기록을 잘 안 남기려고 그럽니다. 네. 이명박 정부 지금 기록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예. 아마 청와대 기록은 다 폐기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이가 이제 다 버리고 갔다는, 뭐 다 태우고 갔다는 얘기 그 있죠. 당시 그 청와대 궁정동 주변에서 막 연기가 그칠 날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예. 지정기록물 뭐냐면은 이렇게 그런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사안은 네. 15년에서 30년간 공개를 못 하도록 예. 이렇게 이제 묶어놨어요. 예.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예. 30년 동안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기록을 남길 것 아니냐 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지정기록물입니다. 예. 근데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지정기록물이에요. 아. 지정기록물은 예. 딱 한 번에 이제 한 조건이 충족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공개하라고 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문원 이하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국가기록관리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지가 봤다면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불법이죠. 그리고 그 얘기는 다 엉터리 구라라는 게 지금 이게 도대체 그때 14 정상회담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록이 남겨졌는지 아니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다는 새끼가 새끼라고 좀 심한가? 하여튼 분이 예? 그런 막말을 했다는 게 이거는 그야말로 박근혜를 위해서 내 한번 바치려다가 박근혜를 끌어안고 인당수에 폭동 빠진 거예요. 아이고 병신 삽질도 진짜. 아, 김무성. 네. 김무성의 색깔 논쟁이야, 뭐, 날이 갈수록, 그, 강도와 농도가, 커지고 있는데. 김무성이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김무성이 그 예전에 김영삼 가방 못지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 알죠. 제가 저기 89년 그때 국회 출입할 때. 네. 통일민주당 뭐 전문위원을 했어요. 그 양반이 민주협 출신 아닙니까? 네, 뭐 하여튼 김영삼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과거야. 예. 뭐 정치를 출발할 때 예. 전부 다 그냥 어디 커피 나르고 하다가 국회의원 배치 달아가지고 삼선에서 저기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뭐 누구라고 얘기는 뭐 여야 할 것 없어요. 뭐 K모 의원 같은 경우 동교동에서 이제 구두 정리하던 분이었고. 구두 정리하는 게 그 뭐 나쁜 일 아니에요. 김옥두 의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동교동을 좀 나가면서 알죠. 예. 동교동 그 저기 집이 좀 좁습니다.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예. 이제 거주하셨던. 네. 근데 이제 상도동도 마찬가지고 동교동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좀 많이 와요. 예. 아침마다. 예, 아침마다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 기자들 밥 먹였다고 하는데. 예, 밥이 아니고 떡을 먹였죠. 떡을. 여간 그러면 그 식비는 다 그러면 총장님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동교동 시 됐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제가 출입할 때는 예. 말하자면 동교동 출입 말진이 네. 아침마다 네. 이제 동교동을 직접 가요. 네.
가면은 요런 이제 탁자에 예. 요거가 똑같습니다. 예. 여기 탁자에 여기는 김대중 총재가 앉고 예. 여기에는 서열대로 네. 기자 서열이 있어요. 예. 이제 쫙 앉습니다. 예. 앉아가지고 보면은 떡을 놔요. 아침에 예. 떡을 넣고 미역국을 하나씩 줍니다. 예. 그럼 미역국 마시면서 밥은 안 주고. 밥 안 줘요. 떡 맛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해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예. 그 김대중 그때 총재였죠. 총재가 쫙 얘기를 하면은 그 메모했다가 예. 이제 나가면서 회사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날 정치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이제 데스크에 보고하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예.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오다 보면은 행간에 그냥 신발이 아무렇게나 돼 있고 예. 심지어는 나중에 나갈 때 예. 기자들이 내 신발이 어디 있어 하고 막 신경을 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은 이제 아닙니다만은 뭐 뺏지 않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신발 정리도 해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 아이 뭐 그리고 옛날 그 저기 문정수 저 사무총장 같은 그게 뭐 사람은 부산시장 했던 분 아니에요? 네, 부산시장 같은 분은 그때 이제 배지 안 달고 있을 때 상도동에 가면은 예. 아이 그 부부장관 그 커피 좀 갖다 줘 하면은 가가지고 그냥 커피 타다 주고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커피 타던 분이었군요. 그렇다 해가지고 문정수 저기 그 총장이 예. 뭐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김영삼 총재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이고 그리고 김영삼 총재를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이 기사를 잘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이해가 막 오가는 사이인데 그 대표님 여담인데 네. 그 정통 동교동계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네. 박지원 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이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죠. 이게 박지원 원내대표 내가 잘 아는데 예. 이 양반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정치권을 수십 년간 취재하면서 예. 가장 탁월한 인물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예. 이게 인품이 훌륭하고 훌륭한 정치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치력. 훌륭한 여당에서는 홍사덕, 야당에서는 박지원입니다. 홍사덕이요? 의외네. 탁월해요. 홍사덕 의원 보통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돈도 좀 받아먹고 한 모양인데 예. 그런 거 관계없이 이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탁월한데 그건 뭐 이제 논점 외니까 제외하고 박지원만 얘기한다면은 예. 이 양반이 이제 뉴욕에서 한일대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두환을 갖다 영접했다 해가지고 한때 구설에 또 올랐던 사람인데 예. 이 양반이 이제 귀국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동교동을 출입을 합니다. 네. 동교동을 출입을 하는데 아주 그 멋쟁이에요. 그때 뭐 아마 가장 옷을 잘 입는 정치인으로도 몇 분 꽂혔을 거예요. 예.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또 김대중 총재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예, 이제 원내대변인을 시켰는데 그때 원내대변인 홍사덕이었어요. 원내대변인이 박지원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럴 때 보면은 새벽에 제일 먼저 동교동에 도착하는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와가지고 DJ하고 만나서 오늘의 그 방향에 대해서 메모를 쫙 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아침에 밥 먹으면 옆에서 다 지키고 메모 다 했다가 그게 말하자면 그날의 그 평민당 지침이에요. 딱 당에 가가지고 오늘 총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 미리 딱 전해줍니다. 예. 그러면 최고위원들 있다가 DJ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박지원이 성과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때 그 마포에 마포 용강동에 5층짜리 그 유명한 당사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마포 설렁탕 근처, 마포 근처.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자실이 3층인가 4층인가 있었어요. 네. 아침에 일찍, 그때 제가 석간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왔습니다. 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 박지원 원내대표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아침에 나하고 예. 박지원 둘밖에 없는 거야. 예. 석간 기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아이고 대변인 진짜 오늘 넥타이 멋있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한참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박지원 씨 보좌관이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보좌관 데리고 다녔어요. 보더니 뭘 이렇게 선물 봉지에 뭘 싸놓은 걸 나한테 탁 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뜯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기사 한참 쓰고 있는데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뜯어보니까 바로 그 넥타이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넥타이를 풀어서 준 줄로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씨발, 내가 멋있다고 한마디 했다고. 넥타이를 풀어주면 되냐. 그런 얘기로 갔더니, 넥타이 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넥타이를 내가 몇 개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석 기자가 멋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 선물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한 양반이야. 언론 관리가 정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지원, 오케이! 아니, 큰 뇌물도 아니잖아요. 예. 또 게다가, 유근일 씨, 조선일보에 있었던 그 양반도 지금 뉴데일리 이런 데다 글 쓰는데, 박지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박지원 씨는, 정치력이 우선 정치력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됐고, 그렇죠. 그 와중에 동교동계가 그러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겼던 거군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이제 물리치니까 생긴 현상이죠. 사실 과거에는 동교동계의 핵심 하나는 건노갑, 하나갑, 기복두, 두 값에다가 투 값의 완두인가? 완두, 투값 완두. 그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질시를 당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물러나라. 쇄신을 위해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진짜 어떤 놈들이 그런 얘기 한지 이름까지는 안 봤는데 미친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게 후단협이라고 생각해요. 후단협. 2002년에. 2002년 후단협이 좀 더 모양을 세련되게 갖춘 형태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저도 이제 문재인 캠프에는 근처에 어르신도 안 합니다만 제가 깨어나서 사실은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사무실 갖고 오니까 저런 거지만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철 해가지고 이호철, 전해철, 또 무슨 철? 양정철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9명 물러났다 했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새끼들이에요. 아니 물러난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러난 분들이 무책임한 게 아니죠. 물러나라고 한 놈들이 무책임한 거예요. 뭐냐면은 물러나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맡았던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 일정 같은 게 개파이 돼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여튼 민주당도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그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짐입니다. 짐. 이게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짐이에요. 사실은 문재인이 얻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오히려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당 쇄신이 뒷받침돼야 단일화가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자체가 상당히 좀 문재인 이미지, 문재인 지지율을 제고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쇄신은 해야 되는데 그 쇄신의 형태가 문재인의 측근 구인박이 물러난다든지 혹은 이해찬 박지원 물러나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해찬 박지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거에서 그 맹장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제 과거에 맹장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잘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해찬 씨나 박지원 모두 당내 선거를 통해서 지금 살인탑에 앉은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올해 보면은 민주통합당이 말이죠. 당 통합된 이후에 그 전에 누구였지? 원혜영이었나? 원혜영 대표였나? 기억도 안 나는. 그러니까 한명숙 대표가 당선되기 이전에 임시 과도 대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명숙 대표가 총선 때문에 물러나고 문성근 대행 그리고 다시 이해찬 정당하고 그 첫 해에 당 대표가 4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여튼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이해찬, 박지원은 대선용으로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큰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이 자기들 역량 가지고 문재인 후보 선출해서 이 정도까지 지지도 끌어올렸다면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당 쇄신한다고 물러나라는 얘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보고 너 씨발 저 책임져라고 하면서 김항식이 물러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해찬 대표 또 박지원 원내대표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양대 축으로서 계속해서 하여튼 선거 후방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담으로 가보자면은 이해찬은 민주당, 윤여준은 한나라당의 선거 대표 책사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 두 분이 모두 다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윤여준은 예. 사실 문재인이나 안철수하고는 예. 썩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동안 뭐 쭉 한나라당에만 있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리고 또 책사라는 것은 예.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여준의 존재감이 별로 없죠. 네. 근데 뭐 나름대로 특히 이런 거겠죠. 윤여준의 역할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수 세력들의 두려움을 좀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끌어안을 수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DJP 연합 때 JP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때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요. 나이 든 영감들이 다 그렇지만은 예. 생각은 꽤 있었습니다만은 예. 많은 정책 부분 중에서 좀 보수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좌파 후보는 아닙니다. 네.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불과한 거죠. 진짜 진정한 좌파 후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다 심지어 뭐 노회찬 정도도 프랑스에서는 중도 우파적이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도 우파와 이게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문재인인데 예. 극우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의 싸움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그 우파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빨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JP를 끌어안으로써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많이 해석시킨 것처럼 윤여준은 이제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윤여준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새누리당적인 인물들에게 야, 문재인 내 만나보니까 그렇게 완전 좌빨 아니야. 생각은 우리하고 비슷해. 다만 우리하고 다른 거는 이명박이라든지 뭐 박근혜는 좀 심하잖아. 그건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여야의 대표적인 책사라고 불렸던 두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어쩌면은 우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윤여준 전 의원이 어떻게 문재인 캠프 들어왔나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안철수 지지 쪽에 있어서 뭐 그러다가 또 안철수의 멘토는 윤여준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안철수가 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좀 빈정상해하는 것 같던데. 윤여준이가 문재인 캠프를 가면서 나왔던 소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안철수하고 문재인이가 이미 만나가지고 넌 대통령하고 나는 총리에서 5년 동안 역할 분담하자. 라는 미략을 맺었고. 사전 미략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서로 믿어야 되니까. 나는 윤여준이를 니한테 보내고. 너는 이제 그 송호창이나 박선석이처럼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자. 이런 미략이 있었다. 이런 루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루머가 나올 수밖에. 그 사실이 아닙니까? 그게 알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제 윤여준이가 오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추측을 하다 보면 온갖 음모로 다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건데. 뭐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죠. 네. 아, 그렇군요. 대표님,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명박 내곡동 특검, 지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조자룡 칼춤 추듯이 수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11월 말쯤에 이제 1차 결과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하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만약에 MB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11월 말에 대선에 여파를 미칠까요? 뭐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데 네. 뭐 큰 영향은 안 미칠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MB하고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김종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골머리 싸매고 있겠죠.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제 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는 저는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국민 사기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였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엇박자를 이루면서 점점 더 사기로 판명됨에 따라서 표를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이명박과 어떤 차별화를 하더라도 이명박을 깜빵에 집어넣지 않는 한은 예.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 웃기는 거는 전 특검 결과가 물론 검찰 수사보다는 매우 진행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해도 너무한 수사였어요. 예. 검찰 조서에 나오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명백하게 도둑놈을 갖다가 씨바 대통령이니까 봐준다는 식으로 지금 그냥 무혐의로 때린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최교일 그 검사장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진짜 이번 내옥동 수사로 완전히 얼굴에 똥칠을 한 겁니다. 몇 명 안 되는 정치검찰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는 모든 검사들이 그야말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낫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가는 압박도 만만치 않아요. 특검에다가. 예. 저기 변호사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까? 나도 막말이 나올까? 예. 변호사란 사람이 와가지고 예. 청와대 직원들 갖다가 좀 소환 좀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한 번만 물으면 되지 왜 자꾸 두 분 오고 세 분 오라 가느냐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명박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피의자의 변호사가 와가지고 특검한테 야 씨발 왜 이렇게 자주 불러? 나 안 나갈 거야. 청와대 직원들도 직접 강의에서 부르지 마. 이건 일종의 수사 지시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에 일부 났습니다만은 우선 특검한테 돈을 안 줬어요, 이 새끼들이. 특검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 돈이 나옵니다. 예.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 돈을 법무부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안 줘가지고. 아니, 뭐 그런 끼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이강범 특검인가요? 예. 자기 개인 돈으로 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한겨레 사설에서 또 완전 그냥 작사를 내놨어요. 이런 나오긴 나왔어요. 엊그제인가. 난 이 기사 처음 듣네. 야, 이런 게다가 이명박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는 전술을 하는 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참 진짜 우리나라 법 잘못된 거야. 뭐냐면은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장을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냐면 이명박이한테 가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명박이 승인을 해줘야 15일 연장이 되는 겁니다. 승인 안 하면. 아니, 승인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30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게 씨,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자꾸 미루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30일 딱 하고 씨발 승인 안 이명박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고 생각해 나 진짜. 그 대선 직전인데 그런 무리수를 둘까요? 모르죠. 여튼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청와대하고 이게 완전 힘기록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참. 야, 이게 진짜 이거 뭐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건 완전히 참 뭐 이거 없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름 지났거든요. 예. 남아있는 기간은 보름밖에 안 됩니다. 이 보름 동안에 이상하이도 소환해야 되고 이시영이도 한 번 더 불러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무슨 행정관인지 뭔지 이런 놈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급해요. 네. 촉박한데 이상하이는 오늘 못 나가고 뭐 내일 나갈게요. 또 모레 나갈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너무 와가지고 청와대 직원도 직접 관계없으면 부르지 마. 이런 소리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30일 동안 대충 시간 보내고 나서 특검이 뭐 기소를 하고 하려고 해도 조사를 해야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응급수전 넘어가서 15일 연장하자고 하면 별 이유 없으니까 각하. 심지어는 후한무치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청와대를 그렇게 함부로 못 촉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이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참. 아, 정말 아주. 딱 열뻗치죠. 진짜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영석 대표님과는 또 잠시 후 광고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날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직접 1대1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남자 문재인을 낸 리얼텍스트의 서영석 대표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 예. 이 양반이 아주 엄청난 멘트를 날렸습니다. 선관위원들 고생하니까 투표 연장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트윗에다가 여러분들 패러디를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홍성에 수감된 정봉주가 출감해서 서울에 오면은 고생하니 종신 수감돼야. 예. 또 카카가 고생하니까. 예. 보좌관들이 고생하니 공주님은 말씀을 그만하셔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예 선관위원이 고생하니 선거를 없애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투수가 고생하니 타자는 치지 말아야. 심판이 고생하니 한국 시리즈 연장전 하지 말아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건희 회장이 고생하니 삼성을 없애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정현 공보단장이면 꽤 머리가 좋아야 하고. 캠프 공보단장이죠. 네, 멘트 하나하나에 굉장한 감동을 실어야 될 텐데, 일종의 실언 아닙니까, 이거는? 이정현의 실언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참, 이 박근혜 캠프는, 이게 요즘 이렇게 정말 뭐가 체계 없이 막 던진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캠프는 이제 공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예. 사실 과거에 보면요, 이제 선거의 진흥 캠프를 보면은 정동영 캠프도 그렇게 공황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캠프는 처음부터 질 거라고 생각하고 붙었기 때문에. 또 BBK라는 또 변수가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를 확실히 가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기 한 50일 전부터는 대부분 이기기가 쉽지 않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창 때는 워낙 막판에 당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박근혜 캠프는 이제 서서히 이 아노미 상태로 지금 저는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진 않을 텐데 후보 교체론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그게 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깝깝한 게 이길 수 없는 후보인데 여론조사를 하면 1등 나오는 후보예요. 이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전략은 단일화 방해 전략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선거운동도 다 필요 없는, 물론 이제 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정책 발표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하죠. 근데 결론은 다행이라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철수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를 가기 위해서 좀 늦춘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손해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단일화는 사실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고성국, 신율 이 두 사람은 단일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반대대로만 하면 돼. 반대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여론조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그 방법이야. 사실 이제 상황이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라면은 여론조사를 하든 경선을 하든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많이 이겨버리면은 또 한 사람이 양보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주변의 압력을 물리치고 과거 양김처럼 자기 권력욕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빠뜨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박근혜가 역대 최악의 보수 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최태민과의 관계. 그다음에 영남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시사인의 최신호에서는 박근혜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아주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파헤치면서 최태민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최태민과의 관계는 콘서트 때, 토크 콘서트 때 말씀 나누는 걸로 그걸 넘겨놓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대 문제도 그때 얘기하죠.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프라인 콘서트는 11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우리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영석 정치평론가가 기획한 그 남자 문재인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정치 토크 모두 마칩니다.